범죄의 세계에는 행동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괴물들이 있지만 미소 뒤에 숨어있는 괴물들도 있다. 정유정은 후자에 속한다. 이웃들에게 그녀는 조용한 젊은 여성이었다. 가족에게는 불행한 아이인 듯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죽음의 부지런한 학습자였으며 시체를 남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 그리고 부산의 한 젊은 여성 과외교사에게 그녀는 지옥의 화신이었다. 2023년 5월 26일 교복을 입은 정유정은 피해자의 진문을 두드렸다.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가르친 가장 끔찍한 수업을 실습하기 위해서였다. 110여 차례의 칼질 후 체포되었을 때 그녀가 제시한 동기는 그녀의 행위보다도 더 소름 끼쳤다 그냥 궁금해서요. 이것은 원한이나 돈 때문에 벌어진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 내부부터 썩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서운 질문에 대한 이야기다. 과연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평범한 사람의 탈을 쓰고 우리 사이를 걸어다니며 단지 자신들의 병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가해자의 정체성에는 깊고 우려스러운 아이러니가 있다. 살인자 정유정의 이름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심리범죄 소설가 중 한 명과 정확히 같다. 작가 정유정은 작품에서 악의 본질과 인류의 어둠에 대한 깊은 탐구로 찬사를 받았다. 이 우연의 일치는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니라 이야기에 섬뜩한 의미의 층을 만들어낸다. 범죄 프로그램과 책에 사로잡힌 살인자가 바로 그 장르의 대가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끔찍한 피드백 루프를 연상시키는데 악을 허구화하는 것이 실제 비극의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지 만원이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는 예술에서 악을 탐구하는 것과 현실에서의 그 표현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며 우리 사회가 범죄 이야기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논평을 만들어낸다. 정유정의 폭력적 행동의 기반은 고립과 실패로 가득한 삶 위에 세워졌다. 그녀의 성장 과정은 불행한 것으로 묘사된다. 어머니는 그녀가 1살 때 떠났고 아버지는 그녀가 6살 때 떠나 할아버지가 기르게 되었다. 부모로부터의 사랑과 안정적인 애착의 부재는 깊은 마음의 상처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 공허함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폭력 범죄자들의 이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다. 자신을 낳고 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 잠재된 원한은 살인 직전에 폭발했다. 그녀의 휴대폰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수년간 억압된 분노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정유정의 삶은 막다른 길과 무방향성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5년 동안 실업 상태였다. 사회에 적응하려는 모든 노력이 비참하게 실패했다. 여러 번 대학 입시와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다. 이러한 연속적인 실패는 법원이 나중에 그녀의 무력감과 사회에 대한 깊은 원한의 근원으로 확인했으며 어둠 속 환상이 싹트고 자라날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그 공허한 시간 동안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정유정은 위험한 탈출구를 찾았다. 허구화된 범죄의 세계. 그녀는 살인사건에 관한 TV 프로그램과 책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박이 그녀의 행동을 야기한 원인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병리의 증상이라고 단언한다. 범죄 미디어가 그녀 내부의 괴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에게 매뉴얼 도구와 연료를 제공하여 점점 커지는 환상을 키웠을 뿐이다. 정유정의 준비는 무서울 정도로 계산적이었다. 공공도서관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 전 몇 달 동안 범죄 관련 서적을 매우 많이 빌렸다. 몇 달에 걸친 그녀의 인터넷 검색 기록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과 시체를 남기지 않고 살인하는 방법과 같은 소름 끼치는 키워드로 가득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는 이것이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모든 주장을 산산조각 내고 대신 기다리며 방법론적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행동할 기회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모습을 그려냈다. 체포 후 임상 분석에서 정유정의 행동이 암시한 바를 확인했다. 그녀는 정신병질 검사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40점 만점에 28점을 받았는데 이는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도 높은 점수였다. 검찰이 실시한 또 다른 검사에서는 26.3점을 받았다. 이 진단은 그녀의 행동과 완전히 일치했다. 범행 중과 후에 공황이나 스트레스가 완전히 부재했다. 구금되었을 때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먹고 잠을 잤다. 그녀의 냉정한 거짓말과 조작 능력도 정신병질자의 고전적 특징이었다. 경찰에게 계속 바뀌는 이야기들, 다른 사람이 죽인 시체를 우연히 옮긴 것부터 말다툼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마지막에는 의도적인 계획을 고백하는 것까지 세는 이야기를 통제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탐색하며 자신의 죄를 줄이려는 전형적인 시도였다.
정유정의 경우는 조용한 정신병질의 한 흉태로 볼 수 있다. 그녀의 병리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고립 속에서 조용히 발전했으며 미디어와 개인적 환상에 의해 양육되었다. 삶의 실패들이 이 질병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직업친 구관계와 같은 사회적 완충 장치들을 제거했다. 이는 그녀의 폭력적 의도가 현실이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던 요소들이다. 범죄 서적과 컴퓨터가 있는 그녀의 방은 속을 고독한 사람에서 살인자로의 변화가 완성된 실험실이 되었다. 고립되고 원한에 잠식된 정신으로 정유정은 자신의 어두운 환상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외교사 찾기 앱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플랫폼을 자신의 사냥터로 바꾸었다. 그녀는 계정을 만들고 중학교 3학년 딸을 위한 영어 과외교사를 찾는 어머니로 가장했다. 이는 개선된 선택으로 과외교사들의 순진함과 일자리 필요를 이용하여 그들의 가장 안전한 공간인 집에서 취약한 목표에 접근하려는 것이었다. 그녀의 피해자 선택 과정은 전혀 무작위가 아니었다. 앱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54명의 다양한 과외교사들과 연락했는데 주로 가정에서 수업하는 여성들이었다. 그녀의 기준은 명확하고 냉정했다.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는 상황 통제를 극대화하고 발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26세 피해자 성실한 프리랜서 과외교사는 단순히 조건에 맞고 잘못된 시간에 불행히도 나타난 사람이었다. 자신의 기만적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 정유정은 온라인에서 교복을 샀다. 작은 책으로 그녀는 쉽게 피해자를 자신이 정말로 시범 수업을 받으러 온 여학생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방어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들의 집에 쉽게 침투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심리적 공격 기법이었다. 유명한 법의학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이 선택의 이상함을 지적했다. 교복은 살인을 저지르고 그 후 흔적을 감추기에는 매우 비실용적인 복장이다. 이는 그것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특정 환상의 핵심 부분 정유정이 강박적으로 재현하려던 시나리오임을 보여준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소름 끼치는 사실은 과외교사 살인이 정유정의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전에 그녀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다른 2명을 유인하려 했다. 첫 번째 목표는 남자 고등학생으로 그녀는 물건 교환을 핑계로 외진산 지역으로 유인하려 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만나기를 거부했는데 이 결정이 아마도 그의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세 여성이었지만 정유정은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포기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보다 체격이 클 수 있고 만날 장소가 너무 붐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패한 시도들은 범죄 심리 분석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명확한 확대 패턴과 포식자의 끈기를 보여준다. 그녀의 살인 동기는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강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방법을 조정했다. 중고거래 앱에서 과외 앱으로 바꿔 개인 집에 들어갈 더 합리적인 구실을 얻을 때까지, 완벽한 피해자와 시나리오를 찾을 때까지, 이는 피해자가 대체 가능했음을 증명한다. 살인 행위 자체가 최종 목표였다. 2023년 5월 26일 정유정은 정교하게 준비한 교복을 입고 부산의 피해자 아파트에 도착했다. 과외 교사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던 26세 젊은 여성은 의심 없이 새로운 학생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정유정은 미리 준비한 날카로운 무기로 피해자를 공격했다. 공격은 광적이고 잔혹했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110여 개의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다. 이 끔찍한 상처수는 죽음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을 훨씬 넘어 서극도의 분노에 의해 추진된 공격 수년간 억압된 모든 원한과 증오의 폭발을 보여준다. 범행 후 정유정의 행동은 다시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고 체계적이 되었다. 보안 카메라는 그녀가 피해자의 집을 침착하게 떠나 자신의 집에 가서 큰 여행 가방을 가져온 후 근처 상점에 들러 표백제와 여러 쓰레기 봉투를 사는 모습을 기록했다. 그녀는 현장으로 돌아가 시체를 세밀하게 해체하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잘랐는 데에는 생체인식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려는 행동으로 그녀가 범죄 은폐 방법을 철저히 연구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피해자의 신분증 휴대폰 지갑을 가져갔고 완벽한 흔적 없는 실종을 연출하려 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세부사항으로 그녀는 피가 묻은 교복을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는 신원 도용 동기 가설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행동으로 마치 자신이 방금 빼앗은 삶을 입으려 하는 것 같았다. 5월 27일 새벽 정유정은 시체 일부를 여행 가방에 넣고 택시를 불러 낙동강변의 외진한 산림지역으로 가달라고 했다. 바로 이곳에서 이른 아침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완벽한 범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택시기사 자신의 일을 하던 평범한 시민이 이 이야기의 뜻밖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젊은 승객이 매우 무거워 보이고 자신이 피라고 생각하는 얼룩이 묻은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며 몰래 숲에 버리는 것을 보고 의심하게 되었다. 경험 많은 남성의 직감이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무시하는 대신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여행 가방을 발견했고 안에는 사람의 시체 일부가 있었다. 기사의 정보로부터 그들은 빠르게 정유정을 추적했다. 경찰이 그녀의 집을 급습했을 때 그들은 집에 숨겨진 다른 시체 부분들과 피해자의 피 묻은 옷을 발견했다. 그녀의 범죄 계획은 복잡한 수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경계심과 다른 사람의 지능을 과소평가한 그녀 자신의 치명적 실수로 인해 무너졌다. 정유정의 재판은 이야기를 둘러싼 격렬한 전투가 되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같은 사람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초상화를 제시했다. 소송 과정 내내 검찰은 끈질기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들은 정유정을 냉혈하고 계산적인 살인자 사회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그렸다. 그들은 수개월간의 범죄 연구세밀한 피해자 선택 과정 무기와 변장 준비를 강조하여 이것이 계획되고 신중하게 실행된 범죄임을 증명했다. 그들은 또한 정유정이 계속 진술을 바꾸고 진정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것을 그녀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증거로 지적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논점은 사회적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 범죄가 누구든지 이유 없이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포를 조성했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녀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논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다른 이야기를 구성하려 했고 정유정을 환경의 피해자 부서진 정신으로 묘사하며 더 관대한 판결을 구했다. 그들은 정유정이 환각양극성 장애 및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불행한 어린 시절 부모의 유기설의 연속적 실패를 완화 요인으로 들었다. 법정에서 정유정 자신이 마지막 연기를 했다. 그녀는 울며 개선할 기회를 구걸했고 감옥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기각했다. 재판장은 정유정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환각에 대한 진술은 세밀한 계획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대조했을 때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졌다. 법원은 또한 어려운 가정 환경이 동정할 만하지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정유정은 살인시체 손괴 및 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가석방이 허용될 경우 30년간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검찰과 정유정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여전히 사형을 원했고 정유정은 감형을 원했다. 그러나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무기징역을 유지했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무기징역이 사건의 나이 경력 및 기타 요인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적 전투는 검찰 측 이야기의 승리로 끝났다. 정신적으로 무너진 피해자가 아닌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포식자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왜 정유정의 초기 설명 호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전문가들에 의해 완전히 불충분한 설명으로 기각되었다. 이는 아마도 정신병질자의 합리화 충격을 주고 혼란을 일으키며 신문자들에 대한 지적 우월감을 주기 위해 설계된 답변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감정이 없는 동기로 그녀의 내적 공허함과 공감 부족을 정확히 반영한다. 첫 번째 가설이자 검찰이 제시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주요 동기는 원한이다. 이 가설은 불행한 가정 환경 학업과 직업에서의 연속적 실패로부터 수년간 억압된 분노가 배출구가 필요했다고 본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종이 조각에 쓰인 그리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분노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 자신도 검찰에 이것이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인정했다. 피해자 성공한 교육받은 독립적인 과외교사는 정유정이 아니고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의 화신이었으며 그 분노의 완벽한 상징적 표적이 되었다. 법의학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제안한 두 번째 가설은 범죄가 피해자의 신원을 훔치려는 비뚤어진 시도였다고 본다. 정유정의 행동은 이 가설에 대한 많은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녀는 자신이 동경했거나 질투했을 피해자를 선택했다. 그녀는 피해자의 신분증, 휴대폰 지갑을 가져갔다.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앞서 언급한 대로 범행 후 피해자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이수정 교수는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정유정이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녀인 척하고 자신이 빼앗은 삶을 살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아마도 단일 동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소 모두의 수렴에 있을 것이며 정유정의 정신병질적 기반에 의해 추진되었을 것이다. 원한은 감정적 연료회를 제공했다. 신원 도용에 대한 욕망은 환상과 구체적 목표 무엇을 제공했다. 그리고 호기심은 자녀가 세상에 제시한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합리화한 애가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정신병질적 기반은 잠재된 원한이 살인 계획으로 끌어오르는 것을 허용했고 그 계획은 신원도용 환상이라는 구체적 형태를 취했다. 정유정 사건은 한국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켜 누구든지 이유 없이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형의 공포를 만들어냈다. 이는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고립의 위험을 부각시켰다. 사건은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만악의 평범함 지루하고 실패한 삶이 어떻게 괴물적 본질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긴 여운을 남겼다. 이는 세밀하게 계획된 환상과 현실에서의 서투른 실행 사이의 위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현대의 고독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 인터넷이 공동체를 찾는 곳이자 동시에 강박과 극단화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 있는 시대에 고립의 특별한 위험에 대한 경고였다. 택시 기사의 전화 평범한 세상이 정유정의 어둠 속 환상을 깨뜨린 그 순간은 평범한 사람의 용기와 경계심이 때로는 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증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